네, 오늘 2025년 7월 마지막 날, 네, 저희들이 국가원료회의 회장 장충근 회장님을 잠시 유튜브 영상에 담고, 또 우리 장충근 회장님의 국가관이나 또 우리 국가원료회를 이렇게 만드신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원로회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우리 회장님 잠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그 국가원로회의는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헌법기관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그것이 안 됐고, 왜냐하면 이제 전임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본인은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국가원로 자문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98년 퇴임 이후로 33명이 모여가지고 국가원로 자문회의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고, 그 조직이 1999년부터 쭉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에 있던 관료들이 만든 단체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반 이승만, 반 박정희 정서로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장경순 국회 부의장이 2011년 4월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새로이 그 국가원로 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간 유지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 2016년 초에 변길남 그 B3대 회장이었던 변길남 회장님이 이 국가원로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저는 2016년 10월 달에 우연하게 조인이 되어가지고 사무총장의 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제가 국가원로에 참여할 때는 한 2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고, 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조직도 안 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폭발적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매달 50명, 60명 정도의 회원이 이제 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을 해왔고, 저희가 그 임기 4년으로 해서 변길남 회장이 2대 3대를 했고, 작년 11월 28일 날 총회에서 제가 제4대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을 만들 때 회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분담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만 회장은 사무총장 해임권만 갖고, 그러니까 잘하면은 밀어주고 안 되면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책임, 그런 사무총장 제도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저 다음 후임으로는 김기수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 국가원로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어떠한 회원이 되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혹시 회원이 되면? 예, 그래서 이 원로라는 개념이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다, 장성이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 어떤 분야라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봉사한 사람이고
수신제가 된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래서 너무 젊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65세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65세부터 한 95세까지는 좀 활동에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회장은 한 75세에서 85세 그 사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60세가 안 된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 또는 이제 우리 그 사무총장 밑에 위원장 이런 직함, 국장 이런 직함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 국가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국가관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저희들이 볼 때 사법부도 거의 참 믿을 사법부가 못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듯이 지난 21대 국회도 저희들이 알기는 그 사전선거 조작에 의해서 180석 국회의원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아마 임기가 끝났고, 제22대 국회가 이제 지금 현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무슨 뭐 그 조국당, 이름은 또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 부정선거로 그렇게 192석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선도 우리 이재명 뭐 그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분도 우리는 가짜 대통령으로 보거든요. 분명하게 이건 부정선거로 되어서 가짜 대통령이다 모두들, 그리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세계가 그렇게 알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치는데, 우리 국가원로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가원로회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 민족을 이끌고 바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항상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징기스칸의 몽골 민족이 약 200년 동안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과정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통일을 해서 결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 장병을 양성하고 군전을 만들어서 또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역사에 뭐 춘추 전국 시대도 있고 5, 16 시대도 이런 그런 걸 보면 항상 그런 혼란기 뒤에는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영웅으로 저는 봤었죠. 그분이 이 나라를 개혁해 줄 거로 믿었는데 결과는 뭐 잘 아시다시피 탄핵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은 또 하나의 또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아시다시피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게 돼 있는 거고, 또 뭐 이 어떤 그런 그 4.19나 뭐 이런 걸 봐더라도 그 국민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않지 않습니까? 모스탄 대사가 와서 노골적으로 이거는 반란이고 이게 내란이고 걔네들이 불법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그런 발언을 듣고 우리 자유파의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원로회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단합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계속하자. 그것이 국가원로의 존재 이유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저희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들이 알기엔 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은 만큼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국회가 그렇게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감옥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이 쫓겨나고 감옥에 가서 있을 만큼의 잘못한 게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원래 우리 회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좀 고쳐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가 중국의 그 모택동의가 장개성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공산당이 우리 자유파보다는 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몰랐지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저희는 우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김영삼이가 정권 잡아가지고 한 일이 뭐 국민교육 현장을 없애버리고 또 전교조를 인정하고 5.18 유공자법을 맞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의 그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을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정권 잡은 김영삼 정권부터 김대중, 뭐 문재인, 뭐 노무현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자기들의 그 조직들을 행정, 입법, 사법뿐만 아니라 경찰, 군 모든 기업까지 다 침투시켜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70%는 저는 자유파라고 봅니다, 아직도. 근데 문제는 30%의 친중 종북 좌파들이 상위권을 장악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를 때는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 좌파고 누가 친중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자, 화산이 폭발하는 거는 그 압력이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 이재명 정권도 사실은 친중 반미이기 때문에 이번 그 관세 협정 원래는 파토 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걔네들 생각이라면 미국 가, 야, 우리 관세 떨어도 좋아, 우리는 뭐 싸울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미국의 굴복해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점이 있다. 예,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비록 10세라고 할지라도 13척의 전함으로 303척을 이긴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저를 생각하고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자가 단순하게 깨끗하고 청렴하고 이것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으로서 깨끗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임에는 틀림없지만 소통면에서 좀 부족했다. 소통. 이 그 장관들이랑 같이 저녁도 식사하고 또 요소요소의 말을 들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고집으로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고 하나이가 그 시진핑한테 그 뭡니까 그 중국 독립기념신날 박근혜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저 사람 뭐야? 우리 친미가 아니고 친중이었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탄핵에 당했을 때 도움을 안 줬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를 하면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혼자 얘기한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네, 그렇게 경청하지 하고 소통이 없어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는 뭔가 좀 부족한 분들이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뭐 우리 김문수나 장동영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모르지만 또 제2의 또 김문수 제2의 장동영이 나오고 하다 보면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리한데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이제 여하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알면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기는 쉽지만 사람이 뭐 누구한테 받은 은혜를 갖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참 은혜를 알고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뭐 저도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으셨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으며 근데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사상과 우리들의 그 생각하는 사상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이래 드리면 그 교육을 잘못 받은 40, 50대 사람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그 전쟁을 일으켜놓고 일본, 미국으로 도망 다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독재 정치만 했다 그러는데 혹시 그 두 분의 그 정치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아무래도 뭐 지식도 있으시고 한데 그 두 분의 그 건국 대통령하고 우리 참 안보 경제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뭐 제가 저의 경우에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1981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 날로 발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제 1988년도 우리 올림픽 때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세계에서 제가 그때 이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의 그 어떤 교육 투자 또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 손자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이승만 박정희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냐? 아닙니다. 말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자기들이 검색해갖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10대, 20대, 30대가 특히 우파들이 많습니다. 또 호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파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이 윤어게인 뭐 서초동 여기 교대역 이 예.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호남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젊은 세대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자유파가 되고 있고 이 나라가 홍콩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친중 종북 정책으로 하면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저는 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소위 386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아닙니까? 이 썩은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데모도 하고 데모만 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건 애들이 이 나라를 지금 중심이 돼갖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10년이 되면 얘네들도 70 넘고 하게 되면 힘 빠지고 또 아래서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이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저것은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으면 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회로 이렇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시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끌어가고 아니 근데 사실 이건 하실는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 죄송한데 예. 제가 국민의힘 아니 옛날 한나라당인가요? 예. 중앙위원회 제가 외교통상국가 수석부위원장, 뭐 총괄사, 자문위원, 지도위원까지 했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에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탈당해서 나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예. 입당을 했는데 예. 그게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이 안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갈 수가 없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최고인이 된다면 정말 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하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7명이 됐는데 제대로 말한 사람이 옛날에 뭐 윤상현, 나경원, 뭐 김민전 뭐 몇 명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대변해주고 싶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번에 안 됐고, 다만 예. 기대하는 거는 이제 혹시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지명직이 있습니다. 지명직. 예. 지명직으로 저를 최고위원으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우리 김문수 대표 대신 좀 쓴소리를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이제 개인적 물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알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도 이번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혁신위원회 소속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같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우리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다 함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에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 당에서 당 대표를 만들고 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 행정부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뿌락지라고 하죠. 뿌락지. 예, 뿌락지. 이 뿌락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 뭐 돈이든 뭐 여자든 뭔지 모르겠지만 오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힘 내부 규정을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고 돼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가 되려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 김문수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오염이 됐다 저는 보는 거고, 제가 듣기로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107명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후보 결정 전날까지도 한독수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 당원들의 반발로 결국 이제 다시 역전이 됐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뭐 이양수라든가 뭐 권영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 도왔다 전 보는 거죠. 자금 지원도 안 해주고 행정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려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사전선거날 본인이 하면서 사전선거를 독려했느냐. 이런 것이 저희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오케이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말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장동혁과 김문수를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장동혁 후보보다 높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과 나는 끊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든가, 적어도 우리가 얘기를 어떤 걸 원하냐면 대만식의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이런 방식을 요구한다면 김문수를 계속 지지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계속 침묵한다면 이제 많은 자유파들은 장동혁으로 옮겨갈 거다. 아, 예.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김문수 후보가 보게 되기를 바라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팬덤이라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이준석의 팬덤 때문에 당대표가 됐고, 한동훈도 하나의 팬덤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실상을 알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무시를 하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우리의 미련,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희망을 뭉개버린다면 김문수 후보의 팬덤도 이거로 끝나고 다시는 우리 우파들이 김문수 후보를 안 볼 거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정말 냉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 모든 말씀 이제 잘 들었는데, 끝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 우파 단체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가원로회 회장님으로서 좋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유우파가 훌륭한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의 이제 5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마무리 지고 싶습니다. 첫째, 그 지도자는 경청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모임에 가서 혼자 다 얘기를 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자세한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3분의 1 정도, 상대방이 3마디 하면 1마디를 하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방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럴 때 얼마나 배고플까. 어저께도 이제 제가 그 삼각줄이 전쟁 기념관 갔는데 누가 저한테 과자를 마침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혼자 먹지 않고 다 놀아줬어요. 이렇게. 수고하신다면서. 자, 그런 작은 거를 받아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오면은 힘들더라도 악수하면서 뿌리 안아주면서 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더운 날 와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12시 반에 갔죠. 근데 1시 반에 왔잖아요. 저 같으면 12시 반이었으면 저는 12시 15분에 갑니다. 한 15분 전에 미리 가서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 보면은 자기한테 그 달콤한 얘기하는 사람만 우대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공 세웠으면 잘 세워주고, 이 게으른 사람은 내치고, 또 아청꾼들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그건 지도자로서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비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를 뽑아주면 난 잘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렇죠.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는 앞장서겠다. 예? 노란봉투법, 산업재해, 처벌법 이런 거는 막겠다. 예? 우리가 인재를 잘 발굴해가지고 후대를 양성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뽑아주면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후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이끌었는데 다음 후계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내가 앞으로 키워주고 밀어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좀 똑똑한 것 같으면 내치고 서로 2인 잡기, 3인 잡기를 싸워가지고 밀어내고 이래가지고는 미래가 없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런 5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들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가원로회 회장님께서 우리 민족에 저희들이 볼 때
이 구심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우파 단체장님들하고 우리 민족의 구심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좀 해서 이렇게 한 단체 한 단체 모아가다 보면 아마 작은 단체들도 모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보수 우파 단체들의 그 뜻과 희망이 그거 안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꼭 좀 그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네요. 예, 예. 이제 그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게 있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운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번의 기회가 온다잖아요. 근데 저의 삶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참 묘하게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운이 있느냐? 이게 2008년도 골드만삭스 레포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40년, 2050년 되면 대한민국 세계 2등 강국이 된다. 예.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6의 경제 강국, 세계 5의 군사 강국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참 이런 거는 뭐냐? 이거는 운이거든요. 대한민국엔 국운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유대민족이 아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더 똑똑한 민족이 하나 있다. 그게 대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족은 우선 그 체질, 형질을 갖고 나왔고 또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는 뭐 길게는 10년, 5년 이내에 아니면 더 빠르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이 나라에게 다시 기회가 올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자체가 못하면 제3의 힘으로라도 대한민국을 구해줄 거다. 그러면 이 나라는 잘 될 거다. 저는 뭐 농담으로 제가 150년 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7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제가 75년을 이재명 정권 하에서 산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예, 아주 좋은 덕담과 함께 좋은 방송 참 고맙습니다. 꼭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